안녕하세요. 숨겨진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진다는 걸 믿는 40대 남자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인해 제 인생의 발목이 잡힐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남들은 그런 상황에서 원망이 생긴다지만 전 그 사람을 단 한 번도 원망할 수가 없었답니다. 저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사건은 참 오랜 시간 저희 가족을 괴롭혔었는데요. 이젠 후를 털어내버리고 싶은 그 일을 여러분들께 먼저 털어놔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엄마, 아버지, 저 이렇게 세 식구예요. 어릴 적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전 가난하지만 따뜻한 부모님 밑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특히나 저에게 아버진 영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뭐든 뚝딱뚝딱 잘 만드시던 아버진 동네에서 맥가이버라고 불리울 정도로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진 제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 순식간에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어릴 적엔 고장난 자전거도 아버지가 단숨에 고쳐주시기도 했다니까요. 자, 동준아, 이제 다시 타봐. 아버지가 다 고쳤어. 우와, 아버지, 어떻게 고쳤어요? 바퀴가 엄청 잘 돌아가요. 역시 우리 아빠 최고. 그리 좋아? 자전거 탈 땐 항상 조심해야 한다. 주변도 잘 살피고 타야 돼. 알았지? 네, 아버지. 조심해서 탈게요. 자그마하게 농사를 지었던 아버진 농기계도 혼자서 뚝딱 고치시고 사람들 고장난 물건들도 척척 고쳐내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특히나 동네 사람들은 먹을 게 있으면 늘 저희 집에 나눠주시러 오시곤 했어요. 동준 아버지, 집에 있어요? 아이고, 아주머니, 여긴 어쩐 일로? 아니, 오늘 우리 집에 전을 부쳤는데 양이 좀 많아가지고. 동준 아버지는 아직 저녁 안 드셨죠? 이거 저녁 반찬으로 드시라고. 아이고, 아주 맛나게 생겼네요. 고마워요, 고마워. 고맙기는요. 동준 아버지가 우리 집 농기계 싹 다 고쳐줬는데 이것보다 더한 것도 줄 수 있지. 하여간 맛있게 먹어요. 그때 당시 저희가 살던 지역은 다들 농사를 지으셨고 동네 자체가 소박하면서 정이 많은 그런 동네였답니다. 저희 아버지 역시 평소에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다니셨어요. 사람들을 참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는데 특히나 명절이나 이런 특별한 날이면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는 어르신들을 따로 챙겨주시기도 했답니다. 하루는 명절에 아버지와 같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명절 음식을 가져다 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애써 음식들을 나누며 사람들을 만나면 사실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툴툴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볼 때면 전 심통이 나기도 했고요. 아버지, 저분은 왜 저렇게 툴툴대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생각해서 음식 가져다 주는데 저러면 아버지도 가기 싫지 않아요? 동준아,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외로우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가시가 박혀서 나올 때가 많아. 사람이 못된 게 아니라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지. 그래도 우리라도 가서 명절 음식 챙겨드리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도요, 아버지가 좋은 일 하시는 건데 저런 소리 듣는 거 보니까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혼자 사는 법 없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야지.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법이야. 그렇게 늘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아버지를 전 존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역시 아버지를 존경했고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저희 집에 갑작스럽게 큰일이 생긴 건 바로 제가 19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사건으로 저희 집은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았고요. 바로 아버지가 사망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거였습니다.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땐 아버지가 구속수사를 받으시다 보니 아예 아버지를 만날 수조차 없었어요. 엄마 전 내내 전전긍긍하며 아버지를 기다렸고요. 동준아, 아버지 별일 없겠지? 아휴, 경찰서에 가서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니.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별일 없을 거예요. 엄마 전 당연히 아버지가 곧 풀려날 거라고 믿었지만 상황은 점점 나쁘게만 흘러가더군요. 오랜 조사를 받고 아버진 풀려나지 못한 채 바로 판결을 받게 되었고 결국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가 징역형을 받게 되자 순식간에 동네에서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작은 동네다 보니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다들 수군대고 절 피하기 바빴어요. 친구들 역시 저와 거리를 두기도 했고요. 얘들아, 주말에 우리 같이 만나서 공부할까? 어? 아니, 난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미안, 나 먼저 갈게, 동준아. 처음엔 그저 기분 탓이겠거니 했던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러 우릴 피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의 좌절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버티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 저희 가족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루는 시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술 취한 아저씨들이 절 발견하고선 대놓고 욕을 하더라고요. 이야, 역시 살인자 자식은 피부터가 다른가 보네. 어디서 뻔뻔하게 밖에 돌아다니고 있어? 나 같았으면 함부로 밖에도 나다니지 못할 것 같은데. 아저씨 그만하세요. 저희 아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게 뭐가 아니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사람 좋은 척 착한 척 하면서 남들한테 잘하는 척 하더니 결국엔 이렇게 사고 칠 줄 알았다고. 하지 마시라고요. 조그만 게 어디서 큰 소리야? 왜? 네 애비처럼 그러게? 어디 해봐라, 해봐. 피가 어디 가나? 그런 동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때문에 결국 저와 엄만 더 이상 그 동네에서 버티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야반도주를 하는 것처럼 약간의 직기들만 가지고 그렇게 부랴부랴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 뒤로 저와 엄만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특히나 엄마가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하셨어요. 처음엔 살인자 가던 땅이라면서 밭도 잘 팔리지 않아 당장 쓸 돈이 없어 굶을 때도 참 많았죠. 그런 상황에서 엄만 어떻게든 살기 위해 열심히 식당에 나가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하며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셨고요. 전 당시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애타는 목소리로 절 설득하시더라고요. 동준아, 대학은 가야지. 다른 애들 다 가는데 왜 너만 안 가? 대학 가. 엄마 돈 있어. 밭도 엊그제 다 팔았고 그 돈으로 너 대학 가면 돼. 그러니 넌 걱정하지 마. 엄마 어떻게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학을 가. 나 못해. 그렇게 못한다고. 너까지 왜 그러니? 너까지 이러지 마. 엄마 겨우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엄마 부탁이다 제발. 이 일로 네 삶까지 무너지면 엄만 더 이상 못 버텨. 알았지? 대학은 꼭 가는 거야. 대신 네가 엄마 생각한다면 다른 것보다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게 엄마한테 보탬이 되는 거야. 알았지? 결국 전 엄마의 말에 제 고집을 꺾게 되었고 그렇게 전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에 입학하고서 전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하늘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힘들었지만 저보다 더 힘들 엄마를 생각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죠. 엄마는 아버지가 그렇게 징역형을 사시게 되면서 밤에 잠도 못 주무셨어요. 저에게 티를 내진 않았지만 뒤로 늘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 전 더 밝게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4년이 지나 아버지가 드디어 나오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출소 후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으셨습니다. 건강도 많이 쇠약해지셨지만 사람들과 마주하는 걸 싫어하시고 밖으로 잘 나가지도 않으셨어요. 내내 집 안에만 계시고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걱정되어 전 항상 집에 오면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방문을 열고 물었어요.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 밖엔 좀 나가보셨어요?
밖에 꽃이 정말 많이 폈어요. 저랑 같이 나가실래요? 그렇게 살갑게 아버지에게 다가갔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심한 우울증에 걸리셨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온전히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상태를 어떻게든 되돌리기 위해 엄마 전 참 많은 노력을 했었죠. 저희 늘 이른 새벽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곤 했어요. 처음엔 안 나가겠다고 하던 아버지도 그렇게 하루 이틀 나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활기를 찾기 시작하시더군요. 여전히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은 피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족들과 일상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 뒤로 아버지와 엄마는 같이 청소를 다니시며 일을 하셨고 전 졸업 후 중견기업에 입사를 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이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죠. 전 그저 아버지 엄마와 함께 평생을 같이 살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이 달라지게 된 건 바로 같은 회사 후배를 만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후배는 키도 크고 몸이 여리여리했는데 혼자 거뜬히 정수기물도 바꾸고 무거운 물건도 도움 없이 척척 들고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뭐든 스스로 척척하는 멋진 여자였어요. 그러면서도 후배들을 어찌나 살뜰하게 챙기는지 마치 젊은 시절 저희 아버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아버지와 비슷한 성격인 후배가 신기해서 관심을 뒀는데 점점 그 후배에게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리고 그 후배 역시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전 30대 중반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라면서도 늘 밝고 웃음을 잃지 않는 여자친구가 전 참 좋았습니다. 1년의 연애 기간 동안 이런 게 바로 행복이구나 새삼 느낄 때가 많았어요. 결국 저흰 이 마음을 평생 갖고 싶어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양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로 온 여자친구는 처음부터 저희 부모님께 참 잘하더라고요. 어찌나 살갑고 잘하는지 엄마가 여자친구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뭐 도울 건 없을까요? 여기 반찬들 제가 좀 옮길까요? 아유, 됐어. 손님인데 앉아있어. 내가 하면 돼, 내가. 에이, 그래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저리로 옮기면 되죠? 혼자 멀뚱히 앉아있는 것보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저도 편하고 좋아서 그래요. 스스럼 없이 엄마 아버지에게 살갑게 대하던 여자친구는 단박에 저희 부모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렇게 저희 집에선 결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전 여자친구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 전 긴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집에서 외동딸이었거든요. 여자친구는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부모님도 당연히 허락해 줄 거라고 장담했지만 전 너무 긴장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도 첫인사 갔을 때 그때 상황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딱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엔 바로 여자친구 부모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 계시더라고요. 전 그 모습에 화들짝 놀라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현관문 밖에서 바로 인사를 했었죠. 안녕하세요. 강동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야 오빠 들어와. 밖에서 뭐해. 엄마랑 아빠 왜 거기 서 있어. 사람 깜짝 놀라게. 얼른 들어와. 그렇게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는 내내 여자친구 부모님은 한 번 웃지도 않으시고 무표정이셨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며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진짜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 자리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결혼하면 같은 회사 다녀도 괜찮은 건가? 설마 우리 애가 이직한다는 이유가 자넨 거기 회사 다니고 우리 딸들을 이직하라고 했던 건 아니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선영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직을 전부터 생각을 해서. 뭐 그건 그렇고.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나? 건물 청소하십니다. 부부로 두 분이서 10년 넘게 같이 청소하고 계세요. 청소? 자네 그럼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모아둔 돈으론 충분히 결혼 준비 가능한 건가? 네, 가능합니다. 큰 집은 아니더라도 작게나마 신혼집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여자친구 어머니의 질문에 전 그래도 나름 열심히 대답했는데 왠지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그렇게 첫인사를 마치게 되었는데 사실 전 당연히 반대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결혼 허락을 해주셨더라고요. 아마 여자친구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하셨나 봅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 허락까지 받고 저흰 예비 부부로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상견례장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사실 전 제일 우려스러웠던 날이 바로 상견례였거든요.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대인 기피증에 불안증이 있으셔서 낯선 사람들 눈을 잘 쳐다보지 못하고 당황을 많이 하셨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가 심하게 긴장하시다 보니 평소보다 더 심한 행동을 보이신 거였어요. 처음에 예비 장인께서 아버지께 먼저 악수를 권했는데 아버지가 손도 덜덜 떨며 제대로 잡지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셨어요. 예비 장인과 예비 장모는 그런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하셨답니다. 어디 뭐 안 좋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 사고가 있어서 대인 기피증이 좀 있거든요. 첫 만남이라 이렇지 몇 번 보면 괜찮습니다. 엄마가 부랴부랴 아버지 입장을 해명했지만 예비 장인과 장모는 탐탁지 않은 표정을 거두지 못하셨어요. 그런 예비 장인과 장모의 표정을 보면서 저 또한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비 아내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지만 사실상 분위기가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엄마가 가볍게 꺼낸 얘기로 한순간에 분위기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두 분께서 같이 청소하신다 들었는데 계속 일을 하시긴 괜찮으신가요? 이젠 그만둬야죠. 대신 저희가 아들 장가만 보내고서 고향에 내려가서 살려고요. 네? 고향이요? 아니 그럼 여기가 원래 사시던 곳이 아니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아들 19살 때까지 살던 곳이 있는데 거기서 배농사 지으면서 노후 보낼 생각입니다. 지금 땅도 다 마련되고 묘목도 심어놓은 상태라 이제 곧 수확하게 되면 아예 내려가 살려고요. 수확해서 첫 배를 따면 저희가 사돈 댁으로 먼저 보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서 엄만 원래 고향 지역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시모의 얼굴이 한순간에 밝아지시더라고요. 어머나, 정말요? 거기지요. 저희 친척도 귀농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가 하도 좋다고 들어서 저희도 노후에 귀농하면서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 그런가요? 그럼 나중에 종종 오세요. 귀농하시기 전에 먼저 오시고 동네 분위기도 보고 며칠 살아도 보고 그러시면 좋잖아요. 그러네요. 참 어쩜 이런 일이 있는지. 안 그래도 저희가 딱 그 지역 보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히도 저희가 과거에 살았던 그 동네로 예비 장인과 장모가 나중에 귀농을 해볼까 하면서 알아봤던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시작으로 상견례 분위기는 천만다행으로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상견례가 치러지면서 저희의 결혼 준비는 더욱 수월해졌어요. 예비 처가의 분위기는 참 많이 풀렸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 아내는 종종 저희 집으로 와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특히나 낯선 사람에게 많이 긴장을 하는 저희 아버지와 자주 만나면서 익숙해지기 위해 예비 아내가 참 노력을 많이 했죠. 아버님,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은 제가 족발 사왔어요. 어떻게 오늘도 왔어. 피곤한데 집에 가서 쉬지. 이렇게 족발까지 사오고 말이야. 어머님,
오늘 비도 이렇게 보슬보슬 내리는데 족발에 막걸리 한 잔 마셔야죠. 어머님 저랑 같이 드실 거죠? 아유, 그럼. 우리 며느리가 와서 먹자는데 당연히 먹어야지. 그렇게 부모님과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예비 아내를 보면서 저 역시 예비 처가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비 처가에 가면 항상 예비 장모가 어떻게 예비 아내를 키웠고 얼마나 아끼고 소중한지 항상 얘기하셨어요. 하루는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시며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신 적이 있었답니다. 이것 봐, 우리 선영이 5살 때야. 너무 예쁘지? 우리가 선영이를 엄청 어렵게 가졌거든. 결혼하고서 7년을 애가 생기지 않아서 고생을 참 많이 했어. 그러다 겨우겨우 생긴 게 우리 선영이야. 자네도 물론 자네 집에서 귀하고 소중한 자식이겠지만 우리 선영이도 우리 집에선 귀하고 소중한 자식이네. 그러니 선영이 많이 아껴주게나. 걱정 마세요, 장모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선영이 눈에 눈물 나오는 순간 자네 알지? 나랑 내 남편이 아주 그냥 가만 안 있을 걸세. 이 말 꼭 명심하게나.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힘들게 가진 아이였다 보니 예비 아내는 예비 처가에선 보물이나 다름없었어요. 예비 처가에선 아예 결혼도 정말 늦게 시키고 싶어 하셨을 정도였죠. 그렇게 사랑받고 자란 예비 아내를 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노라 다짐하고서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치르기 5일 전 갑작스런 예비 처갓집에 호출이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예비 장모에게 끝나고 집으로 오라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해서 저와 예비 아내는 퇴근을 하자마자 예비 처가로 향했죠. 그런데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있던 예비 장모가 뛰쳐나오시더니 절 향해 크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어디서 감히 우리 순진한 딸을 속이려고 그랬어? 어디서 감히? 장모님, 왜 그러세요?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감히 우리를 농락하고서 결혼을 하려고 해? 왜 그러시는데요? 대체 왜 그러시냐고요, 장모님? 내가 다 알고 왔어. 내가 뒷조사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선영아, 너도 알고 있었어? 이 집안 범죄자 집안인 거 알고 있었냐고. 얘 아버지 감방 갔다 왔댄다, 감방. 전 예비 장모의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저흰 그 얘기를 예비 처가에 꺼내진 않았어요. 예비 아내는 알고 있었지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했었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건 잘못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에게도 다 사정이 있었어요. 그 사정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비 장모 나에 들으려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장모님, 그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 내가 이미 다 알아봤어. 이미 그 고향 동네에선 자네 아버지 유명하더만. 내가 이거 안 알아봤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 선영아, 너도 모르고 있었지? 아휴, 우리 순진한 딸을 속여가지고선 범죄자 집안에 시집 보낼 뻔하다니. 아휴. 엄마, 그게 나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말하지 말자고 그런 거야. 뭐? 아이고 이거사. 그걸 왜 말을 안 해? 그리고 애초에 알고 있었으면 만나지 말았어야지. 그걸 왜? 아무튼 이 결혼 못한다.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집안에 널 시집 보내? 안 그래도 상견례에서 자꾸 사람 눈 피하는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런 잘못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네. 이 결혼 다 무효야. 우리 딸 그런 집에 못 보내네. 장모님, 그건 오해세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간방 갔다 왔다는 거 그 동네 사람 다 알던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아휴, 하여간 결혼 다 취소하고 위약금이고 뭐고 자네가 다 지불하겠나. 소송 안 거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당장 우리 애랑도 헤어져. 그러자 예비 아내가 옆에서 예비 장모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이 사람 말도 좀 들어봐. 그리고 오해야. 내가 이래서 말 안 하려고 한 거야. 엄마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 난리 피울까 봐.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어떻게 진역 살다 온 사람이 있는 집에 시집갈 생각을 해? 선영아, 정신 차려, 정신. 네가 지금 사랑에 눈멀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그것도 다 옅어져. 여기서 그만해. 어? 범죄자 집안에 시집가서 어쩌려고? 너 남들 손가락질 받으며 살 거야? 이 엄마 아빠 창피하게 할 거냐고? 그만하라니까.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듣긴 뭘 들어. 자네도 이제 그만하게. 자네 얼굴도 꼴도 보기 싫으니까 헤어지고 그만 나가. 사기꾼한테 우리 딸 절대 못 줘. 애비가 그 모양인데 자식이라고 제대로 됐겠어? 이 결혼 절대 못하네. 장모님, 절 욕하시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다른 거 몰라도 저희 아버지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뭐? 저것 봐라, 저것 봐. 그래도 범죄자도 애비라고 편드는 거 좀 봐라. 선영아, 넌 저런 애랑 결혼하고 싶니? 사람을 죽여놓고 뻔뻔하게 욕하지 말라니. 아휴, 저딴 애비도 애비라고 편드는 애랑 결혼하고 싶냐고. 이 엄마 마음에 대못을 박아야 되겠어? 자네도 그러는 거 아니야. 어디서 사람 죽인 애비를 애비 대접하고 있어? 하긴 범죄자도 애비라고 여지고 같이 사는 자인데도 멀쩡할 리가 없겠지 뭐. 더한 욕을 실컷 퍼부어주고 싶지만 자네 집안이랑 똑같은 집안 되고 싶지 않아 참는 거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전 예비 장모의 말에 결국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해왔지만 그 어떤 손가락질보다 더욱 매섭고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제가 분노로 화를 낸다면 정말 아버지를 욕보일 것 같아 전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디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고 저희 아버지 탓 아닙니다. 다 오해였고 재심받아 무죄 판결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오히려 사람 도와주러 가셨던 분이세요.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증거가 없어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거지 정말 잘못해서 들어가신 거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평생을 봉사하시며 사셨던 분이세요. 법 없이도 얼마든지 정직하게 사신 분인데 이런 얘기 들을 이유 없습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방에 갔던 거고 다 소송까지 해서 끝난 일이라고요. 저희 아버지 잘못 없다는 거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나? 우리가 자네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그럼 저희 아버지 범죄 확인 증명서라도 떼다 드릴까요?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애초에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와중에 크게 흠잡았다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 물론 제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옥살이 자체가 저희 아버지에겐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저희 아버지 잘못도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정말로 단 조금이라도 아버지 잘못이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 억울한 사건이었어요. 그 일로 저희 아버지 대인기피증에 심한 우울증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고 계세요. 그런 일을 제가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옥살이를 했던 건 정말 억울한 일이었거든요. 당시 아버지는 동네에서 신임을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그중에선 아버지를 시샘하고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들 농사 짓는 마을이다 보니 농번기엔 다 같이 모여 술을 마시기도 하는데 그날은 술자리에서 좀 평소에 불량한 한 주민이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었다더라고요. 아버진 그 주민의 시비에도 반응하지 않고 무시를 했는데 그게 더 화를 돋궜던 거죠. 결국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무력을 행사했고 한 자리 술자리에서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진 그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 가만히 있었다더라고요. 그렇게 주변 다른 동네 사람들이 말리며 정리가 됐는데 술자리가 끝나고서 아버지 뒤를 그 주민이 쫓아왔던 거였어요. 혼자 있는 아버지에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는지
또 무력을 행사하려던 그 사람을 아버진 그저 피했을 뿐인데 그 주민이 스스로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그만 돌부리에 머리를 부딪힌 거였어요. 결국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아버진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답니다. 문제는 목격자의 진술이었어요. 당시 주변에 CCTV가 있었지만 영상 복귀가 그 당시 기술로는 어려웠고 멀리서 아버지와 그 사람의 모습을 봤던 어떤 동네 사람이 아버지가 그 주민을 바닥으로 내팽개쳤다고 진술하면서 아버지는 가해자가 됐던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술도 많이 드신 상황이었고 거기다 갑작스런 사건에 휘말리며 정신적인 충격도 많이 받으셨어요. 결국엔 제대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지도 못한 채 과실치사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 거였죠. 사실 제가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이유는 또 하나 있었어요. 사실 저 역시 아버지를 그때 당시 원망했었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믿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4년의 옥살이 내내 전 아버지를 면회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징역형을 살던 와중에 영상 복귀 기술이 좋아지면서 경찰에서 확보했던 CCTV 기록을 복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극적으로 아버지가 그 주민에게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게 되었고 그렇게 아버진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게 된 거였습니다. 물론 배상도 받았죠. 그렇지만 그때 전 정말 큰 죄책감을 갖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셨고 그게 마치 제 탓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주변에 아버지가 옥살이를 했느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아버진 그 옥살이를 겪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요. 예비 아내에겐 이 사실을 애초에 얘기하긴 했지만 예비 아내 역시 원래 없어야 할 일이니 꺼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흰 예비 처가의 말을 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예비 장모가 저에게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를 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었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 예비 장모는 좀 당황해 하시더군요.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네, 모두 다 사실입니다. 아마 다시 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굳이 아버지 상처를 들춰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린 것뿐이에요. 제 잘못도 있고 숨긴 것도 있으니 저 역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전 결국 예비 처가에서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부모님께 이걸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처음엔 그냥 예비 아내와 크게 싸워서 결혼을 못할 것 같다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모는 자식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표정만 보고서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께서 제 얼굴을 보고서 제일 먼저 한 말을 듣고 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동준아, 무슨 일 있었냐? 억울한 옥살이를 하실 때도 전 아버지의 말은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모든 걸 믿어버렸는데 아버진 제 표정 하나만으로도 바로 제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신다는 게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했어요. 결국 전 아버지를 한참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아버지가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분명 아버지 잘못은 하나도 없음에도 이미 잘못이 없다는 게 다 밝혀졌음에도 사회의 시선이 이렇게나 따갑고 냉정하고 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 동네 사람은 이미 끝난 일을 또 왜 그렇게 설명했던 건지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 아버지를 보고 있었겠구나 생각하니 나도 이렇게 억울한데 아버지는 오죽했을까 싶어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해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렇게 제가 말하자 아버진 그저 우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답니다. 귀로 진정이 된 다음 전 부모님께 이런 일이 있었고 파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버진 제 말을 듣더니 조용히 얘기를 꺼내셨죠. 그래, 네가 정 그렇게 하겠다면
우리가 어쩌겠냐. 그렇지만 사람은 오해할 수 있다. 작은 일도 아니고 교도소 갔다 왔다는데 사돈댁에서 놀랄 일이지.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건 어떠니? 선영이 정말 좋은 아이 아니냐. 분명 오해가 있었을 거다. 그러니 한 번만 좀 생각해 봐라. 예비 아내 역시 계속해서 제게 연락이 왔지만 사실 전 마음을 굳게 먹고 파혼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쉬는 날이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집으로 누군가가 찾아왔더군요. 전 예비 아내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사람은 바로 예비 장인과 장모님이었어요. 엄마가 문을 열어주시자 예비 장인과 장모님께선 집으로 들어오시더니 저희 아버지를 보고선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저와 아버지 그리고 엄마가 너무나 놀라셨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이에게 모진 말을 했네요. 정말 우리 사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사돈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딸 자식 하나 낳고서 키우다 보니 온 세상이 다 위험하게만 보였습니다. 고이 키운 제 딸이 혹여나 잘못될까 두려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자식 귀한 만큼 남의 자식 귀한 줄 알아야 하는데 제가 제 자식만 귀한 줄 알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아무리 그래도 얼른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사돈.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풀리시겠어요? 어제 저녁에 저희 딸이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사돈께 잊고 싶으신 일이셨을 텐데 이렇게 제가 무례를 범했네요. 우리 사위한테도 상처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괜찮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확인을 더 했더라면 좋았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다 하셨으니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엄만 예비 장인과 예비 장모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비 장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계속해서 사과를 하셨어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몰랐어요. 거기 동네로 귀농한 친척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딸 결혼한다고 통화하다가 우연히 사돈 얘기가 나오면서 동네 사람한테 들었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선 사실 교도소에 갔다 오셨다는 것도 몰랐는데 죄명도 그랬다고 하니 너무 놀라 제가 사실 확인도 못하고 그 난리를 피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 괜찮습니다. 저희야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저였어도 사돈 입장에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네한테도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었네. 내 섣부른 말 때문에 우리 딸 행복을 내가 망친 것 같아서 내내 마음이 안 좋았어. 자네한테 모지 말했던 거 정말 다 사과하네. 너무 미안하네. 내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 우리 딸이랑 다시 결혼 그대로 해주면 안 되겠는가? 예비 장모는 간절한 표정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저희 아버지 엄마 그리고 예비 장인 역시 제가 무슨 대답을 할지만 기다리시더군요. 전 사실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기만 했거든요. 그러자 예비 장모가 고개를 숙이며 제 손을 잡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자네 마음 다 이해하네. 내 말이 얼마나 모질고 못됐을까. 내 자네한텐 정말 평생 미안함 갖고 살겠네. 앞으로 날 안 본다고 해도 좋아. 그렇지만 우리 딸은 받아주면 안 되겠는가? 다 내 탓이고 내 잘못이니 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우리 딸은 받아주면 안 되겠어? 장모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장모님을 안 봅니까? 그럼 자네 나 용서한 건가? 그럼요, 장모님.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애초에 제가 솔직하게 저희 집 얘기를 꺼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제 잘못도 있습니다.
아버지 상처라고 다시 들추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말을 하지 않았던 걸 제 탓이잖아요. 아휴,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 정말 고맙네. 그렇게 저흰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오해가 다 풀리고서 그날은 예비 장인과 장모님,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한참을 얘기를 나누셨어요. 어딜 가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버지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서 국가에서 배상까지 받으니 그걸 또 시기 질투한 사람이 예비 장모의 친척에게 좋지 않은 얘기만 했던 거였어요. 참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못될 수가 있는지, 남의 상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감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그저 너무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에요. 그 뒤로 저흰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고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버지 엄만 저희가 결혼하고서 그 이듬해 고향으로 내려가셨답니다. 처음엔 귀농을 포기하실까 하는 생각도 하셨어요. 동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통에 제 결혼이 파탄날 뻔했으니 저 역시 가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만류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고향으로 그래도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향으로 가신 부모님께선 오히려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엔 좀 거리를 두던 동네 사람들도 서서히 저희 부모님께 다가오면서 지금은 응원을 하고 오히려 같이 잘 지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배 수확철에 휴가를 내고 내려갈 생각으로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한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휴가 내고 집에 갈게요. 배 따려면 아버지랑 엄마 두 분이 사시긴 힘들잖아요. 일꾼은 구하셨어요? 일꾼? 아이고, 이번에 동네 사람들이 죄다 도와준다고 해서 일꾼 구할 필요도 없어졌다. 다들 와서 며칠씩 일해준다고 하잖니. 벌써 오늘도 얼마나 땄는지 모른다. 정말요? 정말 감사하네요. 아버지 엄마 거기 가시고서 동네 분들이랑 많이 친해지셨네요.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 예전에 젊었을 적에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여지껏 여기서 살고 있었어. 오랜만에 같이 어울려 지내니까 옛 생각도 나고 참 좋구나. 너 휴가 굳이 낼 필요 없다. 다음에 쉬는 날에 며느리랑 같이 쉬러 와라. 아버진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가시고선 전보다 건강도 많이 좋아지시고 성격도 밝아지셨어요. 사실 여전히 낯선 사람들 앞에선 눈을 잘 못 마주치고 긴장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전에 비해선 정말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신 지 얼마 지나고 엄마가 저에게 전화가 오신 적이 있었어요. 전 엄마의 말을 듣고 그날 참 많이 울었네요. 동준아, 글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아니 글쎄, 그때 네 아버지 옥살이 할 때 뭐라 했던 동네 사람이 와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갔어. 네 아버지 먹으라고 영양제 하나도 두고 가고 말이야. 진짜? 아휴, 안 그래도 걱정 많았는데 혹시나 전처럼 아버지한테 못되게 굴면 어쩌나 했거든. 그러니까 엄마도 그걸 걱정했는데 많이 변했더라고. 요즘은 아버지가 동네 산책도 많이 다녀. 낮에도 밖에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말이야. 여기 내려온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아휴, 엄마도 걱정 많았는데 요즘 네 아버지 보면 참 잘한 것 같다. 내려오길 잘했어. 그렇게 아버지 엄만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고향으로 씩씩하게 내려가셔서 상처를 이겨내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요즘은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절 얼마나 챙겨주시는지 몰라요. 처가댁에 가면 늘 장모님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상 가득 차려주시곤 합니다. 우와, 장모님, 이걸 다 하셨어요? 하루 종일 음식 하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자네 오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자네 이거 좋아하지? 새우튀김 말이야. 새벽 시장에서 신선할 때 내가 사왔어. 자네 좋아하니까 듬뿍 했으니 먹고 집에도 싸가지고 가. 장모님,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다음엔 우리 외식해요.
장모님 혼자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저 싫어요. 우리 사위 입에 들어가는 건데 고생은 무슨.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뭐. 아이, 얼른 먹어, 얼른. 그렇게 장모님이 절 챙겨줄 때면 옆에서 아는 질투할 때도 많습니다. 아니, 근데 엄마 내가 좋아하는 건 이제 아예 안 해? 왜 맨날 남편이 좋아하는 것만 해? 나도 나 좋아하는 거 좀 해줘. 아니, 얘는, 아니, 무슨 애도 아니고, 왜 그래? 사위 사랑은 장모인 거 몰라? 치, 엄마, 외동도 이렇게 안 아껴줄 거야? 하나밖에 없는 딸을 챙겨야지.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선 1년에 한 달 정도 늘 가시는 곳이 생겼어요. 바로 저희 본가랍니다. 배 수확철이 되면 장인 장모님께서도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가셔선 본가로 바로 출동을 하십니다. 저희도 쉬는 날이면 수확을 돕기 위해서 가는데 가면 늘상 저희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네 분이서 열심히 배를 따고 계시더라고요. 이젠 저보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배를 더 잘 따세요. 아이고, 자네, 배를 이렇게 따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상처나. 요렇게? 아이, 꼭질 요렇게 해야지. 와, 장모님 이제 완전 베테랑이시네요. 그나저나 저희 부모님한테 일당은 받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거 가족이라고 막 봐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당 두둑이 받고 계시죠? 장모님이 얘기 못 하시면 제가 저희 부모님께 말해드릴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사이 참 든든하네, 든든해. 부모 등골 빼먹어서 우리 지갑 채워주려고? 아주 든든하구만. 그런 걱정하지 말어. 안 그래도 사돈께서 아주 그냥 집채를 뽑아다가 우리 주려고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이러다가 자네한테 남길 재산도 없겠어. 이렇게 저희 농담도 나눌 정도로 정말 많이 가까워졌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는 평생 친구를 만난 것 같다며 저희 부모님과 아직 친하게 지내시고 저희보다 더 자주 만나시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아버지 엄만 배 수출을 하시며 경제적으로도 많이 여유로워지고 장인 장모님과 친하게 지내시며 심리적으로도 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죠. 특히나 아버지께선 제가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도 챙겨드리고 같이 병원도 모셔다 드리며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계세요. 사실 누구보다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깊은 게 아버지신데도 그걸 이겨내고 본인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참으로 존경스럽답니다. 그런 아버지를 저 역시 본받아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을 베풀고 실천할 생각이에요. 아참, 아내는 임신을 해서 이제 곧 출산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가 됐는데 앞으로 20년, 30년 평생을 아내와 그리고 저희 아이와 또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저희 집에 이런 폭풍우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참 심적으로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 번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다시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다 가족의 힘 덕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처럼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처럼 곁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꼭 있기 마련이지만 그 중에서도 날 믿고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결국엔 이겨내고 또 버텨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곁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내 삶을 온전히 버텨낼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곁에도 든든하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겐 삶의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제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드라마 같았던 제 인생에 또 한 번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겠지만 전 포기하지 않고 더 힘을 내 극복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이 힘내 이겨내시길 바라며 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